모모 판결, 솔로몬의 선택은? 2015년 미국 오하이오주의 패스트푸드점에서 일어난 사건. 한 손님이 직원의 얼굴에 매운 후추 스프레이를 뿌린 건데요. 이 사건으로 법정에선 피해자는요. 정말 너무 아팠어요. 저 사람한테 복수하고 싶습니다. 판사에게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자, 만약에 두 기자님이 판사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자, 후추 스프레이 복수. 판사 중재하에 네. 피해자 가해자한테 이걸 하라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죠, 한무라비. 한무라비로 가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합리적이시라면. 사실 현대니까 응. 배상 판결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요? 배상 판결을 내려라. 당시 담당 판사였던 마이클 시코네티 판사의 판결. 원고도 피고 얼굴에 똑같이 후추 스프레이를 뿌리세요. 아니 근데 정당하죠? 이건 너무 전 근대적인 판결 좀 아닌가요?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네. 한데요. 근데 보복을 권장하진 않잖아요, 보통 법에서. 원래는 그러면 안 되죠. 네. 시코네티 판사의 판결이 떨어지자 실제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얼굴에 스프레이를 뿌렸습니다. 믿겨지지가 않아. 시코네티 판사는 좀 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현명했습니다. 사실 스프레이에 있었던 것은 후추가 아닌 식염수. 시코네티 판사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기분을 느껴보도록 이런 판결을 내렸던 겁니다. 가해자는 스프레이를 맞는 순간 큰 공포를 느꼈고 그제야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역지사지 판결로 이 시대의 솔로몬이라 불리는 시코네티 판사의 또 다른 판결들 살펴보겠습니다. 구세군 모금함에 돈을 훔친 남성에게는 24시간 동안 길거리에서 노숙하도록 판결.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중상을 입힌 남성에게는 징역 65일에 집행유예 60일, 운전정지 15일과 함께 영안실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시체를 직접 보라고 판결. 음주운전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확인시켜줬습니다. 이거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자, 2014년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범죄자의 재범률은 75%였던 데 반면 시코네티 판사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범죄자들의 재범률은 10% 남짓. 이거는 진짜 교화의 목적을 둔 판결이었던 게 분명하네요. 그렇죠. 2019년에 은퇴한 시코네티 판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큰 죄는 작은 죄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역지사지로 재범을 막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죄와 벌 19, 14위를 공개합니다. 몰카도 모모하는 법. 뭐야? 그렇지! 그렇지. 아니, 어떻게. 야 역시 초반 러시는 오상진이야. 이상하네. 2014년 미국 오리건주의 한 마트. 60대 남성 패트릭 부오노가 13살 소녀의 치마 속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됐는데요. 당시 목격자도 있었고 부오노의 범행 장면이 찍힌 CCTV도 확보. 결정적으로 그의 휴대폰에서 소녀의 속옷과 다리를 찍은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됐습니다. 이에 체포된 부오노는 불법 촬영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난 불법 촬영은 정말 금절돼야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누가 봐도 범죄자가 확실했던 부오노는 정말 뜻밖에도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증거 명백하고 본인이 인정했고 왜 근데 무죄가 나와요? 당시 부오노 측 변호인의 주장. 부오노가 촬영한 소녀의 치마 속 사진이 그저 우연히 찍힐 수도 있는 것일 뿐 절대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저게 받아들여졌다고? 받아들여졌을 리가 없는데? 너무 뻔뻔하게. 당시 미국 오리건주의 법이 사생활 보호 장소로 규정한 곳은요. 욕실, 라커룸, 탈의실, 태닝부스 등 옷을 갈아입는 밀폐된 장소. 이곳에서 불법 촬영을 했다면 법에 저촉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부오노가 소녀의 사진을 몰래 촬영한 마트의 경우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법망을 앞으로도 열심히 피해보자 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저 변호사의 말도 이해가 안 되지만 저게 받아들여졌다는 게 더 이해가 안 되는데. 난 판사가 더 화가 나는데? 이 정말 괘씸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법을 어기지는 않은 상황. 와. 이에 판사는요. 부오노의 행위는 음란하고 불쾌하고 끔찍합니다. 하지만 그는 오리건주의 어떤 법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불행히도 그는 무죄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부오노의 손을 들어줘야만 했습니다. 법은 장소를 구별하지만 범죄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납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빠른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죄와 벌 19, 13위 공개합니다. 룸메이트 살해 사건. 그 진실은 2007년 이탈리아 페루지아. 대학생 메르디스 커처가 성폭행 후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사망한 커처의 룸메이트였던 미국에서 온 교환학생 아만다 녹스, 그리고 그녀의 남자친구 외 공범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녹스의 남자친구 집에서 발견된 흉기에서는 사망한 커처의 혈흔과 녹스의 DNA가 검출됐고요. 검찰은 이를 유력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피해자에게 집단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싸움이 벌어졌고 홧김에 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녹스의 공범들을 살인 혐의로 기소. 당시 녹스는 살인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지만 결국 2009년 징역 2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녹스가 항소한 결과 판결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녹스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어떻게 또 무죄가 나왔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범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면 진범이 따로 나왔나? 미국인이 이탈리아에서 살인을 저질렀다? 이 사건은 미국, 이탈리아 양국에서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미국인 녹스가 이탈리아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받자 미국의 자국민 보호법에 따라 법의학 전문 수사관들이 출동. 흉기에서 발견된 DNA 양이 너무 적고 DNA를 채취한 시점이 너무 늦습니다. 이탈리아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오염됐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증거 무효화를 주장했고요. 결국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2011년 녹스는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재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14년 피렌체 항소법원이 내린 판결. 피고인 녹스는 사건 발생 초기 가짜 증언으로 수사에 혼선을 빚게 했다. 또 피해자가 저항했던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여러 사람에게 공격당했다고 판단된다. 녹스는 징역 28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면은 판결이 뒤집힌 거네요. 그렇죠. 다시 유죄가 된 거죠. 오. 유죄가 되고 형량이 더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2015년 3월 이탈리아 대법원은요. 사건 현장에 많은 사람들의 DNA가 발견됐지만 녹스의 DNA만 증거로 제출된 점이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 녹스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하며 팽팽했던 법정 공방은 그렇게 종결됐습니다. 또 유죄, 또 무죄. 결국은 무죄가 됐는데 가해자를 못 잡은 게 된 거예요. 피해자만 있는 상황이죠. 범죄와의 전쟁, 죄와 벌 19, 12위 공개합니다. 말한 대로 모모받은 범죄자. 2019년 5월 미국 조지아주 뉴턴 카운티의 한 재판장. You claim you're innocent, so you tell me what sentence the man or woman that you claim did. If you ever find out who did them, they deserve to be under the jail. Malice murder, I sentence you to life in confinement without parole on considering the death of another. 자, 사건이 이랬습니다. 때는 2017년 10월 미국. 코트니 마리벨은 생후 2주 된 딸이 사라졌다며 911로 다급히 신고, 경찰은 곧바로 아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집 주변 숲속에서 아이를 찾았지만 이미 아이는 싸늘한 시신이 된 후였습니다. 심지어 머리에는 둔기에 맞은 듯한 외상까지 있었습니다. 생후 2주면 뭐냐면요. 그 조리원에서 퇴소하기 직전에 애기 씻기는 교육을 받거든요. 그걸 못 씻겨갖고 어디를 좀 세게 잡아가지고 얘가 어디 맞아, 부러질까 봐 맞아. 이걸 벌벌 떨면서 그걸 닦인다고요. 그러네요. 그게 2주예요. 그게 2주. 아이를 살해한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다름 아닌 아이의 아버지인 크리스토퍼 맥랩. 아이가 그의 옷가지에 쌓인 채 그가 평소 사용하던 스포츠 가방 안에 버려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아이의 시신이 발견된 숲은 맥레브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찾는 아지트이기도 했습니다. 아니, 아니 그게 그렇게 행동이 되나? 근데 아까 그 초반에 그 대답은 뭐죠, 그러면? 왜 뭐 마치 남일 얘기하듯이 이러이러한 처벌을 받아야겠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자신이 아이를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물리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맥네브는 끊임없이 무죄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평소 가정폭력을 일삼았던 맥네브. 사건 일주일 전에도 아내 벨이 아이를 할아버지 집으로 피신시켰습니다. 맥네브가 딸이 태어난 2주 동안 거의 함께 지내지 않아 애착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던 점, 딸이 사망했던 시점에 마약에 취해 있었던 점 등을 미루어 배심원들은 그에게 가정폭력 및 살인, 시체 은닉 등 8건의 혐의로 유죄를 확정. 하지만 유죄가 확정된 후에도 맥네브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자 판사가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You claim you're innocent, so you tell me what sentence the man or woman that you claim did this should receive. If you ever find out who did them, they deserve to be under the jail. Okay. On the crime of malice murder, I sentence you to life in confinement without parole. On concealing the death of another, I sentence you to 10 years of confinement consecutive. 자신은 억울하다며 당당하게 뱉은 한마디로 자신의 형량을 정해버린 범죄자. 부디 다음에는 반성의 말이 먼저이길 바랍니다. 어떤 말이든. 그럼요. 범죄의 전쟁 죄와 벌 19, 11일 공개합니다. 모모의 증언으로 뒤집힌 재판. 2021년 6월 미국 플로리다주 템파시의 한 재판장. 증거가 모든 것을 말해줄 겁니다. 이 재판이 끝나면 누가 살인자인지 알게 될 거라고요. 법정에 선 남자는 32세 로니 오닐. 그는 이 법정에서 두 가지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요. 바로 피고인과 변호인, 즉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해 재판에 나섰던 겁니다. 미국 법은 변호를 하는데 자격을 꼭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변호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셀프 변호가 돼요. 많이 하고 실제로도. 스스로 변호까지 맡았다니까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건지 궁금하거든요. 먼저 로니 오닐의 혐의는 이랬습니다. 때는 2018년 3월. 동거 중이던 연인 케나타 베런과 자신의 9살 딸을 총과 도끼로 잔인하게 살해 그뿐 아니라 8살 아들을 흉기로 찌른 뒤 집에 불을 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된 겁니다. 근데 그의 주장에 따르면 아이들을 죽이려 한 것은 자신이 아닌 동거녀 케냐타 베런이었고 그녀를 막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총을 쏘게 됐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정당방위를 주장, 그리고 사법당국이 증거를 조작했다며 스스로를 변호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근데 너무 범행 자체가 잔인하고 심각해가지고 이게 누명이면요. 사실 유능한 변호사를 뭐 돈이 많이 들겠지만 써서라도 도움받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억울하면. 이거는 변호사가 아니면 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그러게. 그런데 이 로니 오닐이 스스로를 변호하며 자신만만했던 이유. 재판장님, 제 결백을 증명해줄 증인이 있습니다. 그가 철석같이 믿었던 증인은 바로 그의 11살 아들. 사건 당시 유일한 생존자였던 아들을 결정적 증인으로 세운 건데요. 아들을 증인으로 내세울 정도면 정말 억울하고 난 여기 떳떳하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들로부터 정말로 놀라운 증언이 나왔습니다. 아들이 영상을 통해 증인으로 출석하자 그는 변호인 자격으로 신문을 시작했는데요. Good. Good to see you, man. Good to see you too. 아들, 아빠가 물어보는 거에 정확히 답해야 된다. 아들아, 내가 널 다치게 했니? 네. 아빠가 절 칼로 찔렀잖아요. 철석같이 믿었던 아들에게서 예상 밖의 증언이 나온 겁니다. 근데 아빠는 저걸 기대한 게 아니었겠죠. 아버지가 공포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아버지란 사람은 100% 확신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증언할 거다. 근데 그게 먹힐 줄 알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진실을 얘기한 거죠. 그리고 아들의 진술은 꽤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날 아빠가 두 사람 모두 죽였어요. 도끼로 누나 등 머리를 내리치고 집에 휘발유를 뿌려서 불을 질렀어요. 아니 그리고 뭘 억울하다고 지가 지를 변호하고 자빠졌어. 피해자였던 아들의 결정적 증언에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그에게 유죄를 선고. 당시 판사였던 시스코는 이 사건은 내가 본 최악의 사건입니다 라고 밝히며 로니 오닐에게 동거녀와 9살 딸의 살인죄,
아동 학대 혐의 등으로 3개의 종신형과 9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는데요.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나섰다가 더 불리해진 남자. 그 무엇으로도 진실을 가릴 순 없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죄와 벌 19, 10위 공개합니다. 영국 최악의 납치 사기꾼. 2003년 영국. 무고한 두 여성을 납치해 10년 동안 감금, 그리고 학생들에게 약 100만 파운드, 무려 한화 16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갈취한 범죄자 로버트 핸디 프리가드가 체포됐는데요. 사이비 교주 뭐 이런 거예요? 그러게 뭔데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가둬두고 돈을 빼서? 1992년 영국 슈롭서 타운에서 바텐더 겸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프리가드는요, 근무 중 친해진 학생들에게 사실 내가 MI5 정보요원인데 말이야. 너 테러 대상이 됐어. 살고 싶으면 내 말만 들어. 당시 영국은 아일랜드 무장단체들의 폭탄 테러가 빈번하던 시기로요. 프리가드는 테러의 위협에서 지켜주겠다며 학생들에게 접근, 목숨을 지키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서요. 무려 한화 16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갈취한 겁니다. 심지어 2명의 여성은 프리가드의 제안에 따라 그의 은신처로 이사. 여기서 나가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 얌전히 있어야 돼. 프리가드는 테러의 공포에 휩싸인 그녀들을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도록 통제했고요. 그 사이 한 여성은 프리가드와의 사이에서 2명의 자녀까지 낳았습니다. 야, 진짜. 사이비 교주도 그거 아니었다고? 이건 뭐냐 또. 완전히 가스라이팅이네. 이처럼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프리가드는 2003년 또 다른 피해자 가족의 신고로 대대적인 수사 끝에 체포됐는데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프리가드는 2007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뭐야? 이건 또 뭐예요? 프리가드에게 납치 감금됐다가 10년 만에 구조된 피해자들은요. 제가 납치를 당했었다고요? 저 지금 테러 단체에 끌려가는 거 아니죠? 오히려 불안에 떠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알고 보니 피해자들은 10년 동안 자신이 납치당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고요. 프리가드에게 완전히 동조돼 별다른 반항도 하지 않고 프리가드와 함께 지냈던 겁니다. 진짜 보호받고 있는 줄 알았던 거군요. 피해자들은 뒤늦게 자신이 속아서 납치된 사실을 알았지만요. 알았어? 법정에선 프리가드는 아, 내가 납치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여자들이 자발적으로 나랑 같이 산 거예요. 강제 납치도 불법 감금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 무엇보다 프리가드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서요. 결국 법원은 피해자들의 가출과 동거에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불법 감금, 강제 납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프리가드는 2009년 5월 석방됐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죄와 벌 19, 9위 공개합니다. 피해자를 모모한 판사. 올해 1월 미국 일리노이